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비 현경쌤의 비문학 독서 원격 수업 8차 시입니다. 저작권법 관련 사항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7차 시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8차 시 때는 수능 완성 국어와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이 두 가지 책을 모두 준비해 오라고 안내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 잠시 보충 설명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예요. 우선 보충 설명 첫 번째 사항,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225쪽부터 227쪽까지 20번에서 24번까지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 보세요. 225쪽 펴셔서요. 이 문단의 G문장 보시고요. 자, 이 지문을 원격 수업 3차 시에서 설명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피셔 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때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변화시켜 실질이자율을 고정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요. 일반적인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자산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인 화폐의 구매력은요, 물가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1문단에서 필기한 거 보세요.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화폐의 구매력 계속 하락, 디플레이션 상황, 물가 지속적으로 하락,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 계속 상승 이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요.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실질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나의 자산이 갖는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본 그 영상 속 설명 내용 기억나시죠? 피셔 효과 관련 설명이었어요. 그 설명에서요. 여기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에서 이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일반적인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이걸 나의 자산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표현보다 좀 더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이 문단의 G문장에서 화폐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원금과 이자의 구매력, 즉 원리금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보충 설명을 계기로 여러분이 이 지문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설명으로는요. 1학기 때 공부했던 수능 특강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책의 73쪽 인문예술 7번째 지문의 3번 문항이에요. 자, 펴셨죠? 보겠습니다. 이 중 2번 선택지만 잠깐 보세요. 여기 B견해는 A견해와 달리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학기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A견해에만
B견해 말고 A견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항에 대한 정답과 해설에도 나와 있다시피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A견해와 B견해 둘 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다시 확실히 말해주고 싶었기에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보충 설명을 계기로 이 지문 역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하려던 건 다 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능 완성 국어 254쪽부터 256쪽까지 25번에서 30번까지 해당하는 지문이고요. 아직 이 문제들을 풀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 재면서 풀고 나서 강의 듣기를 계속해 주시고요. 문단 번호랑 문장 번호 아직 붙이지 않은 학생들은 붙여주세요.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 1문단입니다. 무거운 항공기가 하늘에 뜰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날개의 단면 모양인 익형. 날개의 단면 모양인 익형 개념 나왔죠? 주목해야 되겠고요. 익형을 통해 날개 윗면과 아랫면 사이에 기압의 차이를 만들어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힘을 양력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판단 가능한 게 있는데요. 26번에 1번. 양력은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형성된 압력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바로 1문단의 B문장과 C문장을 통해서 맞는 말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자, 이제 2문단으로 갈게요. 2문단의 A문장, 항공기의 익형. 익형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1문단에서 보시면 날개의 단면 모양이었어요. 항공기의 날개의 단면 모양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날개가 후연이라는 건 교재에 나와 있죠. 뒤쪽 가장자리라고요. 후연을 향해 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자, 지금 뭐 그리고 있게요? 네. 항공기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비행기가 앞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비행기 날개의 단면 요게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가 후연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 전연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연은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죠. 이 부분이 전연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즉 항공기의 날개는 상하 대칭이 아니다. 비대칭 날개가 대칭 날개보다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보시면 D문장 항공기 날개가 휘어진 정도는 캠버를 통해 알 수 있대요. 자, 아직 캠버 개념이 뭔지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문단의 D문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27번 문제 볼게요. 27번에 2번 선택지 항공기 날개에 휘어진 정도를 캠버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방금 본 이 문단의 D문장의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요. 다시 이 문단으로 가요. 네, 항공기 날개가 휘어진 정도는 캠버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캠버는 잘 보세요. 또 개념이 나와요.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익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내접원 중심과 익현 사이의 거리를 익현의 길이로 나눈 비율이랍니다. 비율로 정의된다라고 했어요. 자, 익현은 또 뭐냐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후연과 전연이라는 건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거든요. 이 후연, 날개의 뒤쪽 가장자리와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를 이은 일직선, 바로 이 선이 익현이고요. 날개에 내접하는 이 원 있죠. 날개에 내접하는 원들의 중심을 이은 지금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 선이 날개의 후연과 전연을 이은 이 익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캠버랍니다. 그리고 캠버는 내접원 중심과 익현 사이의 거리를 익현의 길이로 나눈 비율이 캠버래요. 그렇다면 그리고 더 가볼게요. F문장. 따라서 익현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인 날개의 경우에는 내접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익현과 일치하기 때문에 캠버는 0%가 된대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익현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인 날개의 예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겠죠? 역시 그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날개의 단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후연, 여기가 전연인데 후연과 전연을 이은 이 일직선 익현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가 대칭이라고 해보세요. 그 경우 여기에도 내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이 원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독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즉석에서 그린 것이니만큼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익현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인 날개의 경우 자, 후연과 전연을 이은 선인 익현과 이 내접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죠. 일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접원 중심과 익현 사이의 거리는 0이 되겠죠. 분자값이 0이 되면 당연히 캠버값도 0%가 0이 되겠지요. 그 얘기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해 볼게요. 자, 27번으로 가요. 27번에 3번 선택지. 항공기 날개의 단면이 상하 비대칭인 경우 캠버는 0%가 아니다. 바로 방금 본 이 문단의 이 문장과 F 문장을 보면 여기 맞는 말이라는 거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5번 선택지 보세요.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익현 사이의 거리가 짧고 익현의 길이가 길수록 캠버는 커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아까 본문 옆에 썼던 그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식을 보시면 27번의 5번 선택지에서 얘기하는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익현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캠버 값의 분자 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익현의 길이가 분모 값이에요. 여러분, 자, 이 분자가 커야 캠버도 커지겠죠. 분자가 커질수록 캠버 커지겠죠. 그리고 분모가 작을수록 캠버 커지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선택지 보시면 날개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과 익현 사이의 거리는 바로 여기서 이 분자값에 해당합니다. 분자값에 해당하니까 이 값이 클수록 캠버가 커지겠죠. 즉, 이 거리는 짧고가 아니고 멀고 그 다음에 익현의 길이는 분모값이에요. 분모값이 작을수록 캠버 커지겠죠. 따라서 익현의 길이는 길수록이 아니고 짧을수록 캠버는 커진다가 되겠지요. 금방 본 이 문단의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27번에 5번 틀린 말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27번 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거 이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3문단 할 차례죠? 3문단입니다. 날개 주위에 공기 흐름을 그린 선을 흐름선이라고 하며 흐름선은 공기의 흐름이 날개에 막혀 정체되는 지점인 정체점을 경계로 날개 위아래로 나뉜대요.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요. 자,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면 공기의 흐름 이렇게 오다가 날개에 막혀서 공기가 정체되는 지점이 있겠지요. 이 전연 앞쪽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전연의 이 앞부분 어딘가에 정체점이 아마 생길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공기가 이렇게 지금 비행기는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앞쪽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공기의 흐름이 날개에 막혀 정체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정체점이라고 하고 정체점을 경계로 공기의 흐름이 날개 위와 아래로 나뉘고요. 정체점의 위쪽을 흐르는 공기는 날개를 따라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커브를 그리죠. 또한 정체점에서 위아래로 나뉜 공기는요. 잘 보세요. 정체점에서 위아래로 나뉜 공기는 날개 끝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며 윗면을 흐른 공기가 먼저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26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26번에 5번 상하 비대칭 날개의 경우 날개 윗면의 흐름선이 날개 아랫면의 흐름선보다 길지만 날개 윗면의 유속이 빨라 정체점에서 나뉜 공기가 후연에서 만나게 되나요? 아니죠. 조금 전에 본 산문단의 C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틀린 말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사실 답이 5번이겠구나라는 거 이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 2, 3, 4번 선택지에 대해서 차차 판단을 해보면 26번 답이 5번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겠지요. 다시 본문으로 와요. 자, 산문단의 D문장, 공기의 흐름에 의해 생기는 압력을 동압이라고 하고요.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의 압력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압과 정압의 합은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점은요. 아까 얘기했어요. 공기의 흐름이 날개에 막혀 정체되는 지점이니까 정체점에서는 공기의 흐름에 의해 생기는 압력인 동압은 0이 되겠죠. 그런데 동압과 정압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정체점에서 정압은 주변의 기압보다 높아지겠네요. 자, 여기서 잠시 이 산문단의 D문장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확인할게요. 26번에 3번. 공기의 흐름에 의해 생기는 압력인 동압이 낮아질수록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의 압력인 정압은 높아진다. 방금 읽은 산문단의 D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본문입니다. 자, 또한 이 문장 날개 위쪽에서는요.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정압이 낮아지는 기압 경도, 즉 거리에 따른 기압차의 변화를 형성한답니다. 자, 여기서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날개 위쪽에서는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날개와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정압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거리에 따른 기압차의 변화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한 그 밑에 보면 반면 날개 아랫면의 압력은 윗면과 달리 큰 변화가 없대요. 날개 아랫면은 큰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G문장 따라서 정압은 날개 아랫면보다 윗면이 낮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양력이 발생한대요. 산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요. 아까 봤던 이 26번의 1번 선택지가 맞는 말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지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1문단의 B문장, C문장 뿐만 아니라 3문단도 근거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제 4문단으로 가요.
사문단, 왜 날개 윗면에서 기압경도가 발생할까? 커브를 원운동의 일부라고 보면 공기가 날개를 따라 커브를 이렇게 그리려면 공기를 항상 커브 중심으로 향하게 하는 힘, 즉 구심력이 필요하다. 커브를 돌기 전에 기울어서 구심력을 만드는 자전거와 달리 공기는 기울 수 없다. 그 대신에 커브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차를 만들어 구심력으로 활용한다.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커브가 완만해지므로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고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서서히 높아지는 기압 경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산문단의 이 문장 날개 위쪽에서 날개에 가까워질수록 정압이 낮아지는 기압경도, 즉 거리에 따른 기압차의 변화를 형성한다 라는 내용과 사문단의 이 문장 날개 윗면의 기압이 가장 낮고 날개 윗면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서서히 높아지는 기압경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서로 부합하는 내용이죠. 더 가볼게요. F문장 또한 날개 윗면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도, 즉 유속을 살펴보면 구심력에 의해 기압 경도가 형성되는 영역에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 진행 방향의 기압이 낮으므로 공기는 뒤에서 밀리는 형태로 가속된다. 공기가 가속되면 동압은 높아지고 정압은 점점 낮아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문단 H문장, 즉 압력차는 유속을 변화시키고 유속의 변화는 압력차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압력차가 유속을 변화시켜요. 유속의 변화는 압력차를 유지해요. 그러면 또 그 압력차는 유속을 변화시켜요. 유속의 변화는 또 압력차를 유지해요. 이런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 26번에 4번 선택지 볼게요. 항공기의 날개 주변에 흐르는 공기의 유속 변화, 날개 주변에 압력차를 만들고 그 압력차가 유속을 변화시킨다. 방금 읽은 사문단의 H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여기 맞는 말이네요. 자, 이제 5문단으로 갑니다. 5문단, 6문단.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 주변 공기의 흐름은 익형뿐 아니라 그림 2에 표시된 것과 같이 날개가 공기를 받아들이는 각도인 받음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자, 이 5문단의 A 문장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익형과 받음각이 양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27번 볼게요. 27번에 1번. 캠버가 0%라도 받음각에 따라 양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캠버는요. 아까 나왔어요. 캠버는 항공기 날개가 휘어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익형과 관련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5문단의 A 문장에 따르면 양력을 발생시키는 날개 주변 공기의 흐름은 익형뿐 아니라 받음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캠버가 0%라도 받음각에 따라 양력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금방 읽은 5문단의 A 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27번의 1번 선택지 맞는 말인 거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 27번은 보니까 4번 선택지 하나만 빼고는 다 내용 확인이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짧을수록에서 을자를 선생님이 빼놨었네요. 을자. 네, 적었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B문장, 5문단의 B문장. 이때 양력은 양력 계수, 동압, 날개 면적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대요.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양력은 양력 계수 곱하기 동압 곱하기 날개 면적. 그런데 C문장 따라서 양력은 동압과 날개 면적에 비례하겠죠. 동압과 날개 면적에 비례하겠죠.
예. 그리고 동압과 날개 면적이 일정하더라도 익형과 받음각에 따라 변화한대요. 왜냐하면 익형과 받음각에 따른 해당 날개 특유의 수치가 양력계수이기 때문이래요. 자, 이 양력계수가 뭐냐면 익형과 받음각에 따른 해당 날개 특유의 수치래요. 자, 따라서 익형과 받음각에 따라서도 양력 변화하겠네요. 자, D문장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받음각이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날개가 이렇게 더 들린 모양이 되겠지요. 이 전연 부분이 더 들린 모양이 되겠죠. 날개가. 자, 받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 계수는 커지는데 이는 흐름선의 커브가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개 후방에서 자, 이 받음각이 커지면 날개 후방에서 하강 각도도 커지겠죠. 하강 각도도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받음각이 특정 각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공기가 날개 윗면을 따라 흐를 수 없게 되고 공기가 날개 윗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방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력 계수는 이때부터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F문장 그리고 방리된 공기가 기체 뒷부분에 닿아 기체 전체를 진동시키는 버핏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금방 읽은 이 O문단 2문장과 F문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6번에 2번 선택지 날개 윗면에서 떨어져 나간 공기에 의해 비행 중인 기체가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방 읽은 O문단의 2문장과 F문장을 근거로 했을 때 26번의 2번 선택지 맞는 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로써 26번에 1, 2, 3, 4번 다 맞는 말, 26번의 답은 5번 확실해졌어요. 이제 26번은 다 해결된 겁니다. 자, G문장. 받음각을 더 늘리면 양력계수가 최대치에 이른 후에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힘에 비례하여 비행 진로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항력도 급증하므로 항공기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실속한다. 받음각과 양력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 양력곡선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6문단은 편의상 선생님이 읽지 않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동안에 26번 문제 해결했고요. 27번은 4번 선택지 빼고는 해결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 즉 9차 시때 이 27번의 4번 선택지, 그리고 25번, 28번, 29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준비물은 이 지문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능 완성 국어 교재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